예, 시장 주요 포인트들도 짚고 이제 5월 시장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인트 이성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 연휴도 길고. 예, 올해 들어서 제일 긴 연휴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5월 4일에 물론 이제 그때 거래소는 개장합니다만은 휴가 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그만큼 약간 대응할 수 있는 날은 좀 띄엄띄엄 있는 예. 거잖아요. 또 요새 같은 시국에 연휴 긴 거 상당히 좀 불안한 것도 맞죠. 그러게요. 예. 하다 보니까 좀 돌발 변수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뭐 우리는 쉬니까 해외 쪽을 특히 봤을 때 좀 어떤 이벤트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이번 주에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번 주가 각국의 통화정책회의 주간이에요. 어제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 열렸는데 무제한 양적 완화 또 뭐 선언을 했는데 글쎄 나라빚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인데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굉장히 센 게 나왔고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휴 첫날 아침 새벽에 이제 알게 되는데 FOMC 회의가 이제 이틀에 걸쳐서 열립니다. 근데 3월달에 비상회의를 포함해서 회의가 세 번이나 열렸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준금리를 50bp나 했고 두 번째는 100bp나 했고 지금 제로금리까지 간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 무제한 양적 완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회사 측까지 매입하는 방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4월 9일에는 그러니까 추락천사라고 하죠. 폴른 에인절이라고 하는데 신용등급, 투자등급에 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면서 투기 등급으로 바뀐 회사채들, 이 회사채들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나올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관심이 가는 게 모기지 업체들, 어떻게 뭐 지원할 수 있는 게 나올 것인지 혹은 지금 3월 달에 원래는 그 경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12월 달에 올해 미국 성장률이 2%로 봤었는데 아마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되겠죠. 그런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30일에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22에서도 아까 그 폴론 에인절에 대해서 지난주에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뭐 대출 규정을 조금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예. 22는 요새 갈갈이 찢기고 있어요. 이유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지금 EU 정상들 만나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도 결국 합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 갈등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ECB 유럽중앙은행에서는 배드뱅크를 만들자고 얘기를 해요. 예. 은행들 가지고 있는 채권들 막 부실해지고 막 이러니까 네. 그것만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배드뱅크를 만들자고 얘기를 하는데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은행의 주주들이라든지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 소유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서 먼저 그 고통을 분담해야지 그게 가능한 게 아니냐. 네. 도덕적 K 문제다. 근데 양측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코로나 본드 발행 문제예요. 지금 남유럽 국가들 예전에 뭐 피그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남유럽 국가들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유로존 전체 이름으로 코로나 본드를 발행하자. 그러면은 자기네 그 현재 실세 금리보다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북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북쪽에 있는 복지 좋은 국가들, 네. 걔들은 특히 이제 독일에서 주장하는 거는 ESM이라고 유럽 구조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혹독한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고 그래서 뭐 크게 나올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를 주목한다면은 FOMC 회의,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확률이 제로금리인데 네. 이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100%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별로 그거보다는 오히려 22 통화정책회의가 중요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월말 월초에는 또 경제지표 발표가 많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조업 지표인데 지난주에 마켓에 유로존 PMI를 발표했는데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 모두 3월달에 나빴는데 4월달엔 더 급격하게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 30일 날 중국에서 제조업 PMI를 발표합니다. 근데 중국은 지표가 그렇게 나와도 좋을까 싶을 정도로 2월 달에는 36까지 떨어졌다가 3월 달에 52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어떻게 나올지 아마도 50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네. 지금 3월 지표까지는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역시 발표된 마켓에서 발표된 중국의 미국의 그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ISM 제조업 지표는 과거에 보면은 마켓 지표보다 조금씩 나쁘게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또 제표가 굉장히 나쁘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29일에는 미국의 1분기 GDP 발표되는데 뭐 마이너스 전환 예상되고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표를 한 가지만 봐야 한다면은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포인트들 짚어주셨는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실적 시즌도 피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리잖아요. 이번 주가 S&P 500 기업 중에서 35% 178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해요. 예. 그 중에서도 근데 공교롭게도 아주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중요한 회사들은 모두 우리 연휴 기간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양일 4월 29일하고 30일 날 그 중요한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다음에 그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예정돼 있고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모두 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들인데 이 5개 기업이 그 4분기 실적은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종목들이고 근데 전부 4분기보다는 1분기가 굉장히 나쁘게 낮춰서 잡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주당 순이익은 적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워낙 지금 수치가 낮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수혜주를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은 언택트 관련주들이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미국에서 한 종목만 꼽아라 그러면 아마존이에요. 근데 아마존이 감이익보다는 이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고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3월 중국의 휴대폰, 스마트폰 판매를 보면은 예상을 뒤엎고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플 매장을 재개장하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뭐 이 두 기업 아무래도 29일보다는 30일 이 두 기업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봐야 될 상황은 유가 안 볼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네. 5월 1일부터 실제 감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글쎄 유가 저는 마이너스 100달러 전망 나와갖고 그때 바닥일 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또 급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모든 지표를 뒤엎는 게 역시 코로나19입니다. 특히 지금 어젠가 발표를 했죠. 지금 조지아주하고 텍사스주 아직 상황이 진정이 안 됐는데 지금 그 조업을 재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업 재개 이후에 어떻게 변할까? 저도 이제 그 월드 5m라는 데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실시간으로 매 세계 확진자, 신규 확진자 네. 기존 뭐 누계를 보여주더라고요. 심심하면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네. 보게 되는데 김용남께도 들어가 보지 않으세요? 예, 저도 추천으로 월드 5m. 뜨길 한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정점은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정점은 지난 것 같은데 신규 확진자예요. 근데 벌써 그 조업 재개를 해도 되나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 만약에 조업 재개 이후에 별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 안심할 만한 상황인데 전혀 지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시 또 확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세계 증시를 좌지우지할 제일 변수가 렘데시비르. 예. 그러니까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를 4월 30일 날 발표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릴 거라는 거. 참 뭐 이래저래 뭐 체크할 거가 많은 연휴인 것 같습니다. 비단 이게 어떤 제약 바이오주에만 국한된 영향이 아니라 진짜 산업 전반적으로 그리고 예. 시장의 심리 자체를 예. 좀 돌이킬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지 않을까 여러 싶고. 변수는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더블클릭에서도 잠깐 나왔던 단어이기도 하고 그 보복 소비에 대해서 예.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일부 유통이나 음식료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있어도 네. 뭐 먹을 건 먹어야 되니까 네, 네. 예, 수혜를 받아가거나 혹은 방어는 해줄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보복 소비가 일어날 때도 또 여기서 먼저 반응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거든요.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보복 소비를 좀 다루면서 했던 네. 얘기가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말자. 그리고 보복 소비라는 게 실제로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아무리 뭐 재난지원금 주고 이래도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확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좁혀서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자 올해 들어서 연간 등락률을 좀 살펴봤어요. 업종별로. 근데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이 딱 두 업종이에요. 의약업종은 뭐 말 하나 안 하고 예. 그 지난주부로 음식료 업종이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많이 빠진 거는 운수 장비, 그다음에 뭐 철강 금속이라든지 금융주도 좀 많이 빠져 있고요. 예.
근데 음식료주는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 음식료가 수출이 잘 되면서 성장주다 이런 개념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의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글로벌 경기 방어주다. 글로벌 경기가 나빠져도 음식료주는 나빠지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기 방어주 맥락으로 보는 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스피 빠진 것보다는 음식료는 덜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지금은 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간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왜 올라가고 있을까? 근거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 같아요. 대부분 네. 종목들이. 우선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뭐 일부 라면 사재기도 있었는데 네. 농심 점유율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요새 짜파구리 그렇죠. 그것 때문에 농심의 뭐 1분기 이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삼양식품을 예로 들어 볼게요. 불닭볶음면이 워낙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 글로벌 수요가 위축됐다고 하는데 수출 정책 그 자체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역시 서프라이즈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HMR의 대표 주제죠. 가정간편식의 대표 종목이면서 또 지금 그 아미노산 가격이 올라가야지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지는데 실제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역시 실적이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좀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됐는데 1분기에 별로 위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역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만 여기 표에 안 나오는 하이트 진로는 그 주류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확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테슬라라든지 점유율이 확 올라갔어요. 자,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종목들이 그야말로 음식료의 대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대표 선수들도 실적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업종 지수는 올라가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경기 방어 맥락보다는 철저히 실적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접근하는데도 리스크는 좀 적은 섹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음식료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계속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우선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싶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온라인 구매가 급증했다는 거. 네. 온라인 구매가 뭐 급증할 수밖에 없죠. 언택트 시대에. 그래서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요새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문한다는 게 이게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대인 마케팅 비용이 줄어요. 네. 그렇죠? 온라인 시장이 커진다는 네. 얘기는. 거기다가 어떤 그 비용 자체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효과가 뭐냐면은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면은 기존의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 있잖아요. 예. 이 회사 점유율이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소위 대장주가 더 잘 나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맥락을 잘 짚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할 부분은 HMR 시장이 다시 급상승. HMR 시장이 굉장히 올라가다가 이제 잠깐 주춤거리던 차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외식들 안 하잖아요. 외식들 안 하고 요새는 배달 문화도 많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배달이 확 올라가다가 정체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배달만 시켜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달 음식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HMR 주문해서 먹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포인트가 식품 회사 쪽에서는 식자재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근데 식자재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외식 산업이 굉장히 확 줄어들었고 지금 급식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식자재 회사들은 상당히 좀 투자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실적 측면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리온이니 뭐 CJ제일제당이니 이제 그 5개 이제 대표 회사들 최근 열흘간 한번 수급을 살펴봤어요. 근데 웬만한 종목들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 종목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종목 하이트 진로 빼고는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에 하이트 진로도 외국인 팔고 있지만 그거보다 기관이 훨씬 더 세게 사고 있고 그래서 음식료주는 지금 같은 장에도 접근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섹터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료 안에서도 굳이 뭐 토픽을 꼽아 보라면 수급적으로만 봤을 때도 CJ제당을 저는 꼽고 싶어요. 예,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네요. HMR 시장하고 아미노산 가격 이 두 가지가 예. 같이 이제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예. 음식료 안에서도 CJ제일제당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지금 매출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영업이익에서도 좀 유리한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살펴봤고요. 수급 동향들과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는 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 특징이 쌍끌이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번 주 어제 하루인데 외국인이 엿새 만에 지금 다시 순매수 기록했잖아요. 조금 그랬는데. 근데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샀어요. 그러게요. 특히 이제 뭐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 이 세 종목은 어제도 쌍끌이었고 오늘도 현재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볼까요? 코스닥은
ITM 반도체가 지금 사흘째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쌍끌이 매수예요. 그러니까 뭐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KH바텍, SK시코론 PI, 좀 CJ ENM이라든지 뭐 CGN 이런 종목도 그렇고 네. 대부분 쌍끌이가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금융주도 어제 올라가는 거 보고도 하나금융지주 막 급등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금융주 어제 만약에 좀 잘 사신 분들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배당 매력은 지금 굉장히 낮아졌는데 워낙 어제 오늘 수급이 강력합니다. 오늘도 대부분 대표 선수들이 쌍끌이 매수가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더 들고 가셔도 될 거로 판단합니다. 수급 러브콜의 연속성이 얼마나 갈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유동성장이잖아요. 그것도 개인 유동성장. 근데 예탁금이 유동성장에서는 증시 주변 자금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4월 초에 47조 원이었는데 지금 43조 원까지 줄었어요. 네. 개인 유동성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특히 더욱더 메이저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주목해야 될 시점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지금 쌍끌이 종목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역시 그 개인이 지금 팔리 시작하면은 쌍끌이 종목이 많이 나오고 수급의 중요성은 더 중요해진다. 참고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이런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쌍끌이 매수세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인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또 빨간 상승의 맛 2부와 함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들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